저는 이번 주에는 크리스토퍼 라시의 나르시시즘의 문화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나르시시즘에서 용어랑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친숙하잖아요. 과장되게 이런 인정 욕구, 찬사를 요구하는 자기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익숙한데 프로이트 시대 19 세기 초반이나 이런 때는요. 자기애보다는 히스테리나 강박 이런 자꾸 손을 씻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신경증의 증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증상을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강박증과 히스테리는 이미 20 세기로 들어와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신경증은 이미 이제 구시대의 증상이 된 거고, 현재 이어져 가지고 연구가 되었던 게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자들 외에도 사회학 말고도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이 자기에 관한 것들의 연구들을 많이 해 놨는데, 크리스토퍼 라시 같은 경우에는요, 필립 리프라고 하는 문화사회학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정신분석학자인 코학과 오토컨버그 이런 자기에 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 대해 가지고 개인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화가 만들어내는 자기애적 이런 증상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많고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이 사회와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면이 있었네.' 하는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해 주는 책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의존한다. 주위의 찬사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고 항상 칭찬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 그러나 찬사가 없어지면은 반면에 굉장한 이제 수축감과 공허, 내면의 공허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증상자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그 이 책은 개인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이거를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나르시시즘의 문화가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 첫 번째는 연속감을 주는 역사를 잃다, 이 두 번째는 존경할 수 있는 권위 대상들이 없는 거, 권위를 잃은 거,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연속감과 존경, 신뢰의 영역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잃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잃다에서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는 이 미래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지 않고 부분적으로도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 과거에 대한 문화적인 평가절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도 연결감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비 문화, 자본주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화 자체에 대한 이런 비평들이 많아서 과거를 비하하는, 이런 문명이 이렇게 미국에 1970 년대 60 년대 전반적으로 부흥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과거의 유산은 참 억압이고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이렇게 방송이 되고 매체를 통해 갖고 전파가 되는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덕분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태어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증상을 플레는 마리보적 존재라고 하는 용어로 은유화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리보적 존재란 어떤 거냐면은 매 순간만 즉각적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마리보적 존재를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연속적인 이런 나의 감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때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그 생생하게 살아났다. 또
활력이 없어 갖고 힘이 쭉 빠졌다가 하는 그 순간적인 그 삶을 사는 이런 존재들을 의미를 해 주고 있어요. 그 이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그램이죠? 그치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뭐 그냥 '아 난 대단한 인물이야.' 했다가 조회수가 떨어지면은 '아 나 정말 별볼 일 없나 봐.'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나 이런 데서 승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주체성을 마리모족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에는 매체 선전 그리고 과도한 소비 문화 그리고 또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화를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매체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여주고 이러면은 왜 인형같이 예쁜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롤 이렇게 하는 걸로 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이쁘게 치장하고 이렇게 남편이 퇴근을 하면은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파티 음식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오죠. 오히려 매체에서는 이런 집들 과대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명품 이런 것들을 걸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대중화시키는 소비 문화 풍조가 한 몫을 단단히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떤 나르시시즘적인 증상을 만들어냈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이렇게 진부한 거예요. TV에 나오는 멋진 생활들 이제 이런 것들만 동경을 하게 되고 이상화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컴버그의 용어로 보면은 "범속한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가절하가 하는 것들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 자신들의 삶은 일상에서 있잖아요. 근데 일상 자체가 이렇게 진부함을 나타내 버리는 거.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은 "평범하면 실패한 거고 패배한 거야."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풍조들이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거를 컴버그의 용어로 정리를 해 보면은 맹목적인 낙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흑백 논리죠.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쁘거나 두 영역이어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영역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비 사회 풍조에서는 이게 좋은 것, 이상화된 것만 강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잃어버리거나 상실하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애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슬퍼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만든 문화 풍조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더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곰인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곰인형을 어느 날 딱 잃어버렸는데 이 맹목적인 낙관에서는 그냥 좋은 거, 새 거 "이거 사 주면 돼 버리지." 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잃어버린 기간 그리고 잃어버린 내가 애착을 주었던 곰 인형이고 물건이지만 이 대상과 이렇게 뭔가 애도의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새 거, 좋은 거 사줘 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역사적인 감각과 잃게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또 노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저자가 지목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막 사람들이 안 늙으려고 막 여기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막 보톡스 이렇게 목에다 맞고. 근데 나도 '목에 펴진다.'라고 하면은 맞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화 특히 젊고 아름답고 해야 인정을 받고 매력 있다라고 하는 찬사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고 이렇게 쪼끔씩 늙어가는 게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년이나 노령에서 줄 수 있는 지혜의 차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포가 되게 만들었던 것.
역사적인 연속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먹는 것 자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위안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역사를 잃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를 마리모적 존재로 만드는 거. 이렇게 순간적인 삶만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문화가 바로 첫 번째 문화를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잃은 부분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역사 감각도 사라지고 연속감이 없어졌는데, 한몫 더하게 된 거는 나를 지도를 해 주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신뢰 대상이 바로 사라진 거거든요. 잃어버렸는데, 인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가장 크게 문제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교육이잖아요. 학교 이런 데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대학을 가도 이때부터가 학과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는 이런 철학학과들의 인기가 없으니까 점점 사라지고, 인기 있는 학과들이 상품화 시켜 가지고 교육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대학에 철학과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철학과들 대신에 인제 골프학과 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는데, 이때도 60 년대 70 년대 때도 미국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교육이 상품화 시켜 가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공교육이 자유와 평등, 흑인 특히 평등 우월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있었대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이 학생들은 보면은 "지도를 해 줘도 나아지지가 않아." 하면서 이런 공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특히 엑슬리라고 하는 공립학교에 있었던 선생님 자료를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전원 통과라고 하는 불문율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 시험도 보고 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우월해, 이 사람은 학생은 떨어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말고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문율 다 통과시켜 버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시국에 대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은 이 실패마저도 인생의 일부인데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칠 기회를 차단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얼마 전에 저도 들었는데, 요즘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달마다 시험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 제도가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냥 반년에 한 번 이런 걸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 한 번씩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린이가 이렇게 왜 그것을 느끼는가 보다 무엇을 느끼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너 화났어?" 그냥 "왜 화났어?" '아 뭐가 없어서 화났구나.' 하는 데서 멈춰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설명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렇게 엄마가 안 사 줘서 울었을 때, 막 울을 때 "너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서 우니? 그럼 사 줄게." 하고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아이가 느끼는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먹는데 나 혼자만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서 소외감 때문에 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당시에 교육계, 심리학계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하는 결과 위주적으로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때 교사한테 배워야 했던 거, 노여움이나 화는 파멸적인 것들이 아니고, 파멸시키지 않고서도 그거를 벗어날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인 스승 대상들이 잃어버린 거죠.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체가 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즘의 문화는 권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한테서도 책임을 최소한으로만 준 것이 바로 이 당시 문화의 형태였대요. 특히 과학계에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데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게 높고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더 낫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범을 보이고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엄마들도 보면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음 이게 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 갖고 자녀하고 접촉해 가면서 키운다라기보다는 딱 애가 울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요즘은 GPT한테 물어보겠죠? GPT한테 애가 울어 막 하고 그러는데 인제 이때에는 교육 백과사전 뭐 이렇게 뭐 아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한테 너무 의지를 해 버렸습니다. 산부인과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의 책임을 지고, 소아과 의사는 아동의 질병과 치료를 책임지고, 교사는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 슈퍼마켓하고 식료품은 음식을, 텔레비전은 신화를 아이들을 책임을 지는 역할들을 맡아 버리면서 모두가 다 전문가, 전문인, 이런 이렇게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애정 이외에는 전달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 학년이 됐었을 때 제가 나름 그래도 "교육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그래 갖고 한글을 안 가르쳐 갖고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하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그러고 인제 학교에 입학을 딱 시켜 가지고 갔는데, 처음 받아쓰기 시험을 봐 가지고 왔는데 40 점을 받아 가지고 그게 나는 속으로 '잘 받았다 그래도.' 안 배웠는데. 예 그러고 있는데 막 와 가지고 울고 불고 막 그냥 울고 40점 받았다고 또 울더라고요. 울고 그러는데 인제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애는 그 전화가 인제 왔는데 막 잘못 걸린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무 데나 대고 전화만 오면 먼저 달려가서 받아 가지고 "우리 언니 40점 받았다." 그러고 애는 막 이렇게 더 울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멋지게 이렇게 나 자신을 포장을 해 가지고 '자유롭게 해도 아이가 잘 클 거야. 공부도 잘 따라갈 거야.' 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꿈꿨는데, 실제로 통계 점수가 딱 나오니까 '우리 애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때 제 판단 속에 '내가 가르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 보내야지.'가 저 때도 이랬으니 이때 이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것들은 학원가가 또 이렇게 전문가에 "의탁시켜서 해라."라고 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교육계에서도 설정들이 됐었다는 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부모의 권위가 점점 자녀한테 신뢰를 크게 인제 잃어가는데, 하인즈 코앗에 대하면은 이런 재미있는 재미있는 인용문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어머니의 응답의 천박성과 예측 불능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겪어야 되는 거는 항상 완전한 엄마, 그러니까 이상적인 엄마를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응답을 해 주는데 천박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성하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아 우리 엄마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네.' 그러면서 실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형적 내재화인 거잖아요. 최적의 좌절. 그 좌절을 겪으면서 할 수 없이 엄마하고 애정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융합 상태를 끊고 '아유 이 영역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네. 내가 성장해야 되네.' 하는 이런 영역들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경험들이 엄마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들이 겪어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자녀들은 엄마의 진짜 이렇게 실수하는 엄마,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경험하는 이런 주체가 아니라 엄마의 연장으로서 이렇게 커지는 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잃은 이런 상태들이 그 문화에 만연하게 되는데, 나르시시즘적인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쏟는 끊임없는 그리고 기묘하지만 거칠어적인 이런 관심은 자신의 연장으로 자기 아들을, 자식을, 딸을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참 따뜻함이 없는데도 그 실제 아이가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관심을 그냥 마구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엄마가 생각해서 아이한테는 "이게 필요해." 이게 이런 식의 인제 놀랍도록 거리가 먼 관심들이 이 문화 상태에서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발은 아기 신발에 맞아야 되는데 신발을 사 갖고 신겨 주는데 엄마 신발을 신겨 가지고 걷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나르시시즘적인 엄마는 특별히 기대하는 나의 아이, 이렇게 깊은 사려도 없이 자식 양육에 이른 떠맡은 어머니가 가장 손상시키는 거는 아이 혼자 하려고 하는 창의력과 그리고 자립의 능력을 파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세하고 쓸데없는 열정, 빗나간 열정이겠죠. 이걸로 경험에서 실패와 좌절하는 이런 것들을 겪고 하는, 그러면서 독립의 역량들이 저절로 길러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깊게 이렇게 엉뚱한 데에 관심을 해 주고 자잘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아이는 왕은 왕인데 내가 스스로 설정한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씌워 주는 특별한 이런 왕관만을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코앗에 의하면은 이 이상적으로 과장된 어머니의 인상이 유아기의 전능 환상과 뒤섞이면서 뒷날의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라시가 굉장히 섬세하고 문화적인 이런 나르시시즘 분석으로서는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용문을 한번 곰곰하게 아주 깊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린아이 환상 속에서 아버지를 대체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가 이렇게 왕관을 씌워 주고 엄마의 이상화로 아이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엄마에 의해 갖고 아이는 수동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왕관을 받아쓰기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는 그래도 결국은 아이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장으로 하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소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선택은 했지만 몹시 혼란한 형태로 아이한테는 전달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때 아이한테는 어떤 이미지의 상상을 갖게 되냐면 엄마가 거세시킨 아버지라고 하는 이 상상을 아이는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엄마는 나를 추앙을 해." 하면서 굉장한 이런 혼란한 형태로 엄마가 거세시킨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엄마의 남근이 되겠다. 엄마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장대한 환상을 이때 이렇게 품는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장엄한 환상, 장대한 환상 이런 인용문들을 이렇게 문구들을 꽤 자주 사용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는 내가 엄마의 욕망을 대신해서 세상의 인제 왕이 될 거야. 하는데 인제 이렇게 왕이 될 거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아이가 소속이 돼야 되는 거는 법과 공동체, 질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대한 환상을 품으면서 아버지도 넘어서 버리는 거. 아버지는 법이잖아요. 질서를 대표해 주고 어떻게 보면은 규율 이런 한계를 설정을 해 주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한계가 없이
내가 세상과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편입되어 가지고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밑바닥에는 어머니와의 황홀한 재고리 재결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연관되어 가지고 라시가 아주 깊게 잘 풀어졌어요. 가족으로부터의 아버지의 정서적 부재는 어머니에게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를 하고 그녀의 지배력은 어린아이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용문을 조금 더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환상 속에서는 엄마가 장대하게 나를 만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왕관을 씌워 주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인제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나한테 씌워 준 이런 왕관에다가 더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 광고, 그리고 또 경쟁하는 이런 모든 영역들이 문화적으로도 다 덧씌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어머니도 그 행방불명된 어버이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엄마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장엄한 환상들을 품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온 사회, 학교, 문화 밖에 나가 가지고서도 이렇게 세상과 접하면서 이런 식의 환상과 일상생활들이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는 삶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바로 이 나르시시즘의 문화가 만들어 준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겉에는 엄마에 의해 가지고 장엄한 환상들, 이렇게 과대적인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든지 자신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속에는 엄격하고 응징적인 이런 초자아가 오히려 더 같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초자아에서 자꾸 불붙냐면은 '더 잘했어야지. 더 높게 했어야지.' 이렇게 99점 맞아도 잘했잖아요. 저는 막 70점 맞아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근데 만족을 못 하고 엄마가 딱 대놓고 그러지를 않아도 이미 속 안에 있는 초자에서는 이렇게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이렇게 더 이런 것들이 계속 욕구 이렇게 소리를 멈추지를 않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한 거에 대한 만족이 없다 하는 의미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가져와 봤어요. 이 책은 참 잘 쓰고 분석도 뛰어난 책이고 그런데 문제는 해법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다 처음부터 인제 끝까지 분석, 조직, 공동체,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놓고 굉장히 세세하고 뛰어나거든요. 해법으로는 보면은 지금 이 나르시시스의 문화의 문제는 역사, 거리, 그리고 인제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를 찾지 자기도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바로 문화 문제인 건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복구, 역사 감각을 어떻게 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법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큰 틀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것들 라시가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었나 보다 하는 걸 하나를 찾아와 봤는데 그래서 치료는 어떤 거냐면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찬미가 아니라 결정, 피로의 표시, 쇠퇴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반사된 모습을 응시를 하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예술가가 자신의 첫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자신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해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보면은 그니까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뛰어나게 멋지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뭔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뭐 쇠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진짜 힘 있는